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프랑스 북서쪽 르멘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자동차 경주가 열리는 것 외에는 별로 유명할 곳이 없는 평범한 도시죠. 하지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시간은 1901년입니다. 한 평범한 커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남편 구스타프는 아내인 클레멘스를 깊이 사랑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였던 클레멘스는 결혼 이전부터 많은 남성들로부터 구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전적을 알고 있기에 남편은 늘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는 게 아닌지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던 중 1902년 2월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에밀리아.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구스타프는 이 아이가 과연 나의 아이인지 아니면 혹시 그녀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태어난 아이인지를 끝까지 의심합니다. 결국 2년 후 남편은 아내에게 새로운 곳에 가서 살자면서 이 르멘스를 떠나자고 제안하는데 아내는 자살소동까지 벌이면서 절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죠. 이 모습을 본 남편은 아내가 더욱더 의심스러워졌고 결국 그녀와 아이를 데리고 거의 강제로 다른 마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후 좀 이상해졌어요. 자신의 아이에게도 별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에게까지 굉장히 매정해지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점점 술독에 빠져들었죠. 첫 딸 에밀리아가 9살이 되던 해에 결국 아이는 가톨릭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이는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에밀리아에게는 또 다른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는 이 아이는 둘째 딸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 파피는 1905년 에밀리아 언니보다 약 3년 후에 태어나게 됐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고모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7살이 될 때까지 고모와 생활을 하다가 살림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아이 또한 카톨릭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죠. 크리스틴은 이곳에서 이제 배우고 생활하게 되면서 수녀가 되기를 희망하는데 이때 그녀의 엄마 클레멘스가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수녀 대신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라고 설득하죠. 크리스틴은 자매들 중 상당히 영리한 편이었고 자립심도 강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든 성실한 타입이었고 게다가 음식 솜씨도 좋았어요. 막내가 있었습니다. 1911년에 태어난 막내 레아는요. 둘째 언니 크리스틴 파피인과는 6살 차이였죠. 레아는 부끄러움이 많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순종적이었어요. 그리고 언니에 비해서 약간 지능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레아 또한 부모님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에 엄마의 남동생, 즉 삼촌 집에서 키워졌는데요.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삼촌이 돌아가시게 되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이 두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찍은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1926년 크리스틴과 레아는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이 두 자매가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갖더라도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한 부유한 집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곳은 렌슬리 씨의 집이었는데 그는 은퇴를 한 변호사로서 아내와 그리고 다 큰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사람을 찾고 있었냐면 집에 머물면서 요리하고 청소를 해줄 하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곳은 파핀 자매들이 원하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성인이 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후 두 사람은 렌슬리 씨의 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아주 성실히 임했어요. 워낙 성격이 모나지도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또 행동거지도 조심했고요. 게다가 일요일이 되면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동네에선 이미 이 파핀 자매들은 착한 아이들이라고 불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거나 동네 식료품점에 가더라도 거기서 만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오로지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렌슬리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1933년은 이 두 자매가 그 집에서 일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크리스티는 27살이 되었고 레아는 21살이었죠. 2월 2일, 평소처럼 크리스티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내 고장나 버립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 다림질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전선까지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리공한테 보냈는데 그가 다 고쳤다고 하면서 이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돌려보냈는데 이게 또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다 렌슬리 부인과 그녀의 딸이 집에 도착한 건 해가 다 저물고 어둑어둑해지는 오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바로 이 사람이 크리스틴인데요. 크리스틴은 부인에게 다가가서 다리미가 또 고장났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때 렌슬리 부인이 크게 화를 내게 되죠. 물론 렌슬리 부인은 평소에도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자매에게 완벽함을 추구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어떤 날에는 렌슬리 부인이 손에 흰색 장갑을 끼고 자매들이 다 청소해 놓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구를 훑어가지고 이거 뭐야? 먼지야? 하면서 자매를 꾸짖었고요. 어떤 날은 크리스틴이 한 음식이 별로라면서 지적하기도 했고요. 특히 레아는 언니보다 좀 느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렌슬리 부인에게 꾸중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늘 있던 일이었고 자매도 거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언니 크리스티는 부인의 꾸짖음에 폭발하고 맙니다. 그녀는 성난 동물처럼 렌슬리 부인과 그녀의 딸에게 달려들었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딸의 눈을 파버립니다. 옆에 있던 레아 또한 흥분한 언니를 보면서 렌슬리 부인을 잡아챘고 크리스티는 동생에게 그 부인의 눈을 파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크리스티는 다시 움직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부엌 옆에 있던 칼과 망치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이미 눈이 뽑히고 공포에 떨고 있는 부인과 딸이 있었는데요. 크리스틴과 레아는 이 두 사람을 칼과 망치로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의 자매였어요. 그리고 이 폭행은 30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집주인이었던 렌슬리 씨와 그의 사위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30분쯤이었어요. 어쩐 일인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잠금 장치가 집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걸리는 장치였기 때문에 분명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건 눈치를 챈 거죠.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집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렌슬리 씨가 뭔가 이 불길한 상황을 눈치채고는 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는 이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층에는 뭐 별일 없듯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2층에 올라간 경찰은 끔찍한 상태의 두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도저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폭행의 흔적은 두 사람의 머리와 얼굴 전체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딸의 다리에는 깊게 칼로 패인 상처가 있었고 치아는 빠져서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더욱더 잔인했던 건 그녀의 한쪽 눈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시신을 처리하면서 그녀의 시신 바로 밑에, 그러니까 허리 밑에서 또 다른 한쪽 눈을 찾게 되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랜슬리 부인의 모습 또한 처참했습니다. 옆에 고이 접어졌던 그녀의 스카프가 있었는데요. 스카프를 열어보니 그녀의 두 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또한 그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용되는 이 범행도구 칼이 시신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 현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두 시신의 반경 2m 벽 이곳저곳에는요, 그녀들이 칼로 베어졌을 때 뿜어져 나온 피로 잔뜩 물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이 광경을 보고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거였죠. 범인이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이 두 사람 외에도 살고 있는 하녀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매를 찾아 나서요. 2층, 이 자매가 평소에 묵고 있는 그 방을 발견하게 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더 불안했죠. 그래서 급하게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두 자매는 깔끔하게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발견한 건 침대 옆에 마치 보란듯이 놓여져 있는 피로 물든 망치였어요. 하물며 그 망치의 앞부분에는 머리 뭉치도 묻어져 있었죠. 경찰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매가 대답했죠. 우리가 죽였어요. 파핀 자매는 즉각 체포됩니다. 당시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의 사진은 언니 크리스틴이고요. 아래 사진은 동생 레아인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고 따로따로 수용이 되면서 언니가 상당한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경찰은 이 구치소 안에서 일시적인 만남을 허락해주게 되는데 이걸 지켜보면서 경찰이 이 두 사람의 관계,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애정에 좀 의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가족 이상의 관계였던 걸까요? 물론 정신병도 의심했어요. 하녀로 6년 동안 순정하면서 살아왔던 자매가 어느 날 동물로 변해서 주인을 살해했다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판사는 그녀들에게 3명의 의사를 붙입니다. 정신감정을 받게 하죠. 그 결과 크리스틴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동생 레아에게만 집착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다만 의사는 그게 자매 이상의 감정은 아니라고 판명합니다. 레아의 경우는요, 언니 크리스틴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왔고 그녀를 엄마 같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녀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코 정신 이상이 아니며 과거 그녀들의 가족들 중에도 병을 앓았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죠.
결국 의사는요, 이 두 사람이 불우한 가정사를 겪다가 서로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의지하는 와중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 예고 없었던 이 끔찍한 살인에 동네 사람들은 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아니, 파핀 자매가 평소에는 너무 조용하고 착한 아이들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는지가요. 칼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뽑아낼 만큼 이 잔인한 살인은 이 동네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동기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그녀들은 하녀라는 신분으로 분명 가난을 겪었을 거고 차별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이 렌슬리가에 살면서 밥 굶지 않고 제때 먹었고 또 매달 월급 받고 살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애정 결핍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재된 뒤틀린 감정이 나왔던 거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한편에서는 아니, 잘 보면 이 아이 둘 다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보호받으면서 자란 거 아니냐. 게다가 고모와 삼촌 밑에서 학대당했다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라고 반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대적 배경이 하녀라는 신분의 그녀들에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더 캐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빨간색 점을 찍어 놓은 이분이 언니 크리스틴이고요. 여기 동생 레아가 파란색 점 아래 있죠. 4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크리스틴은 무기징역을, 동생 레아는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파핀 자매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니 크리스틴은요,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 이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죠. 하지만 결국 1937년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반면 동생 레아는 감옥에서 꽤 잘 적응해 갔어요. 그녀는 10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8년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이후 레아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고 이름을 개명한 후에 호텔 메이드로 취직하죠. 조용히 삶을 살던 그녀는 90세의 나이로 2001년 사망합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쓰였던 이 파핀 자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살인은요, 이후에도 미스테리로 남게 되죠. 지금처럼 범죄 심리학이 더 발달됐던 현대사회였더라면 살인의 동기,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신 이상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이성을 잃고 끔찍한 살인을 벌였던 것이었을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